자, 오늘은 세계 기후 지역에서부터 지도를 통해서 한번 수업을 좀 이어나갑시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기후 파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열대우림 기후가 있습니다. 열대우림 기후,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 이 두 가지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 올린 거대로 두 가지 영상을 이제 왜 이렇게 사바나 기후랑 열대우림이 나타나는지, 열대우림은 지금 여기서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면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죠 지금. 그리고 여기 지역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지역을 우리는 열대우림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수업했듯이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적도를 중심으로 있다 이렇게. 그리고 강수량이 많은 거, 그리고 연중 더운 거. 그리고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는 열대우림을 둘러싸서 위아래로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사바나 기후가 있다라는 거.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아열대 고기압에 의해서 사바나 기후는 뭐가 지금 가장 큰 특징입니까? 건기와 우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 그래서 열대 사바나 기후를 한다 부분. 밑에 이제 건조 기후 지역이 나오는데, 건조 기후는 두 가지 설명했죠. 스텝 기후와 사막 기후. 깊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스텝 기후, 사막 기후 지역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냐? 보면은 지금 여기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잠깐만요. 지금 요 지역이죠. 지금 요 지역. 요거를 줄로 쭉 이어주면 우리 이거를 북해기선이라고 얘기했. 북해기선. 그 다음에 아래로 보면은 우리 여기 있는 지역, 요 지역을 중심으로 남해기선이 지나가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우리가 사막기후와 스텝기후가 나타나는 건조 지역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사막이 나타나는 데는 제가 사막 나타나는데 저번 주에 했던 거대로 한류에 의해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격해도, 그 다음에 여기처럼 남해기선, 북해기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하강기류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지금 요 지도상에서 깊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어디 지역에 분포가 된다라는 거 정도만 소개하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위도대가 지금 유럽에 있는 요 지역, 그리고 여기 아시아에 있는 지역, 그다음에 여기 뉴욕이 있고 LA가 있는 요 지역을 이어보면 우리가 온대기후 지역이 나타난다. 그럼 온대기후 중에서 우리나라가 위치하는 온난 수비는 기후 지역, 그리고 역시나 중요한 서한해양성 기후. 대표적으로 영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한해양성 기후, 그다음 지중해성 기후. 셋 다 중요하다라는 거, 세 개 포인트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냉대 기후는 우리가 뭐 타이가라고도 하고, 타이가 그 침엽수림 얘기했는데, 우리가 요 지역, 여기 시베리아나 아니면 요 위도대가 50도 이상 되는 지역을 우리는 냉대 기후 지역이라 한다. 근데 60도가 더 넘어가면 우리는 요 지역, 여기 캐나다 있는 지역부터 알래스카까지 여기는 우리가 한대 기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대기후 지역, 냉대기후 지역 여기 정도까지 이제 알면 되겠다. 대표적으로 여기 고산기후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고산기후는 다른 지역도 고산기후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지금 특히나 어디 고산기후 지역 여기 얘기냐면 여기 뭐 티베트 고원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여기죠.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고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안데스 산맥이 있는 요 지역이 대표적인 고산 기후 지역이다. 왜 그러냐면 안데스 산맥이 지목이 된 이유가 고대 문명 지역이에요. 마야 문명이라든가 잉카 문명 지역이 안데스 산맥에서 비롯돼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열대 기후 지역이라서 너무 더운데 산에 우연찮게 올라가는데 평평해. 근데 3,000m 정도 올라가니까 봄과 같은 기후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살만한데 나 여기서 우리 살아볼까? 그 문명이 탄생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데스를 그래서 안데스 산맥이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가 볼게요. 하나씩 봅시다. 자, 강수량이 적은 건조기후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교과서 상에서 어떤 게 나왔는지만 볼게요. 깊이 설명하지 않고. 연강수량이 적은 지역, 그래서 제가 250을 중심으로 250mm 미만은 사막, 250에서 500mm는 스텝기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 기후 지역에서는 유목 생활을 할 수 있고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업을 한다는 사실 아마 EBS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여기는 다르죠. 헐렁한 옷을 입는다 그랬는데 이유는 뭐라 했죠?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잘 구할 수 있는 흙집이나 이동식 가옥에 살았다라는 부분의 포인트. 그럼 제가 일단 포인트를 잡자면 스텝 기후 지역에서는 유목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역시나 물이 부족해서 건조 기후 지역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뭐 사막의 형성 원인 이런 부분들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건조 기후 지역에서 당연히 중요한 의식주 부분을 우리 당연히 살펴야 된다는 사실.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책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면 연교차가 큰 냉대 기후 지역이 나오는데 역시나 이렇게 나무가 돼 있는 거 이게 침엽수예요. 침엽수. 타이가라고 하는 침엽수를 이용해서 집을 지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런 것도 고산가옥이다. 왜 그랬죠?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밑에 엄청나게 단단한 기반함이 없으면, 돌이 없으면 아파트를 고층까지 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건축법상. 근데 여기 냉대기후 지역은 땅이 1년 내내 얼어 있어요. 영구 동토층처럼. 그러니까 얼어 있는 토양 때문에 밑에까지 뚫지를 못하는 거야. 말뚝을 뚫어서 집의 지반을 안정적으로 할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얼어 있는 땅을 깰 수가 없는 거죠. 실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얼어 있는 땅 위에 그냥 이런 집을 지어서 올려놓습니다. 나무 목조집을. 근데 영구 동토층이지만 한 달 정도는 융해가 돼요. 땅이. 그럼 그 융해되는 땅 그 시기에 땅이 질퍽질퍽해지는 거야. 그럼 질퍽질퍽해질 때 이 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집이 기울어집니다. 한쪽으로 무너진다는 얘기야. 그럼 그 무너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밑에다가 말뚝을 위에다가 올려놓은 형태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말뚝이 살짝 옮겨가면서 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이런 말뚝들이 6m에서 7m까지도 이동된다고 합니다. 수년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산가옥의 이유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열대 고산가옥이랑 냉대 고산가옥에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서술형에 쓸 수 있어야겠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창문이 작고 폐쇄적인 이유는 춥죠. 밖에 이제 냉기가 들어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온대 기후 지역인데, 온대 기후 지역은 포인트만 잡읍시다. 뭐가 중요합니까? 온대 기후 지역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간 생활에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라는 부분. 자, 온대 기후 지역에서 우리 봅시다. 다른 부분보다는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세 개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의 계절풍 기후, 온대 계절풍. 요거는 이제 흰색으로 된 이 터키나 그리스의 이 건물들 보면 물론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 알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들어가면 서한해양성 기후까지를 반드시 이 세 개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 이 벼농사가 나오는데 벼농사 같은 경우에 이 벼에 대해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합니다. 벼는 지리에서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도 역시나 중요 포인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벼농사를 할 수 있다면 벼는 뭐야? 인구 부양력이 높은 식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보리나 아니면 다른 것을 먹을 때 하고 쌀을 먹을 때는 포만감이 높습니다. 쌀이라는 게. 그러니까 많은 인구, 그러니까
적은 쌀을 밥을 지어서 적은 쌀로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벼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도 아시아의 인구 밀도가 높은 이유, 그럼 이런 거 연결이 돼야 돼요. 인구 밀도가 왜 높으냐? 인구 밀도가 높은 이유가 이런 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쌀 농사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과거부터. 그러니까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게 우리 인도뿐이 아니고 아시아 지역의 벼농사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같이 맞물려서 사회 지역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걸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대 기후 지역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겨울이 길고 몹시 춥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 2, 3주, 한 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겨울이라는 얘기 정도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술록을 유목한다는 사실은 여태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도.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뀐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게. 뭐가 바뀌냐면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게 되면서 관광 수입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관광 수입. 그래서 이 수익금으로 해가지고 자녀들을 뭐 유학을 보내는 온대 지역으로 이렇게 산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록 유목을 하면서 술록에서는 피를 통해서 술록의 피를 통해서 비타민을 흡수한다는 사실. 그리고 술록을 왜 술록 썰매를 타고 다니냐, 개썰매를 왜 타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친구 많은데 여기 이끼밖에 자라지가 않습니다. 나무도 자라기 어려워요. 한대 지역에는. 근데 그게 여름철 한철에만 움직일 수 있어요. 왜? 겨울철은 너무 추워가지고 이동조차 불가능해요. 눈보라에다가. 그럼 여름철에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아니면 2, 3주 정도 짧은 여름이나 긴 여름 동안에 움직이는데 땅이 질퍽질퍽한 거지. 그러면 땅이 질퍽질퍽하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때 썰매를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먼 거리를 이동할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술록요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술록을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는 이런 것들을 목을 합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지형. 이제는 기후가 문제가 있었다면 지형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지형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자, 주변에 보면 산이 있거나 그럼 여기도 지금 여기 창선에도 보면 자, 남해 창선에 보면 산이 있어요. 그럼 산이 있어서 해안도로를 이용을 합니다. 그럼 해안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남해로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야. 구불구불하게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형적 제약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형적 제약 때문에 제가 아까도 서울도 얘기했지만 산지나 평야나 해안 이거를 이 남해에 있는 5만 명이 안 되는 인구 때문에 모든 산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용한다? 터널 뚫는데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많게는 1조 원 가까이 비용이 발생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 한 5만 명, 10만 명이 이용할 사람들을 위해 지하철을 뚫어주고 터널을 뚫어준다? 이거는 마치 게임이나 영화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경제적인 부분으로 말하면 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극복하더라도 지형적 제약을 모두 인간이 극복해내기는 어렵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했던 역시나 안데스 산지의 고산도시 열대 기후를 이기지 못해서 산지 위에 올라가서 해발 고도에 의해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 왜 그러냐면 100m 해발 고도 올라갈 때 0.5도 정도 내려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고산도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면 티베트가 나오는 이 사진이 나오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산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산촌이라고 하죠. 우리 임산자원을 채취한다는 사실. 근데 최근에는 관광 산업이 발달해서 관광 쪽으로 간다라는 부분을 많이 이제 좀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 근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산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다 없다?
많은 인구 있다 없다 많은 인구는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강원도 얘기할 수 있겠죠. 강원도의 인구 밀도가 높다? 낮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아래로 내려가면 평야지대인데 평야지역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평야지역은 대부분 큰 하천이 있습니다. 큰 하천.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사 배우고 있을 텐데 한국사에서 4대 문명 지역 배우잖아요. 4대 문명. 4대 문명 배울 때 뭐가 껴 있습니까? 우리가 건조 지역이면서 뭐를 가지고 있다? 건조 플러스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천을 가지고 있죠. 대하천 지역. 자, 이거를 지리적으로 풀어보면 한국사에 했던 것들은 건조 지역이라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면은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이집트 지역 사막이죠. 황허두 사막 지역이고 사막에 가깝습니다. 반건조. 그러면 이 지금 인더스 문명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막이나 반건조 지역인데 이 반건조 지역에 있었던 이유는 뭐야? 건조 지역에 도시 문명이 있었던 이유는 홍수의 위험 때문이에요. 홍수 위험이 한 번에 들여닥치면 문명 하나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하천이 있는 경우는 역시나 농업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농업이나 빗물 이런 것들 연결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4대 문명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 지역에 우리가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뭐가 건설이 됩니까? 도시가 건설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제로 도시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도시의 기원에 어떻게 답을 내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평야 지역에 평평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됐다 이런 것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의견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너무 성의 없는 그런 과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힌트를 하나 던져주자면 도시의 기원은 서비스업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온다면 올바른 좋은 답안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해안 지역인데 도시만큼이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사실 해안 지역이죠. 자,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해안 지역은 역시나 위에 나와 있죠. 포인트가 교류에 유리하다는 얘기야.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사람들이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배를 통해서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하기 시작하죠. 이동할 때 들어갔던 곳이 어디야? 해안 지역이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보면 남동 이메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부산이나 아니면 창원 있는 이 지역에 왜 그 도시가 커졌을까요? 수출입에 유리하기 때문인 거지. 인천이란 도시가 커진 이유도 서울에 있는 제품 생산을 수출하기 위한 기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 때문에 지금 서해안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당진이라든가 아니면 서산이라든가 이 지역에 충남 도청까지도 홍성에다가 건설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력 개발로 삼고 있다. 중국 시장 때문에 이런 것들에 해안 지역에 우리가 항구를 건설해서 많은 그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당연히 많이 살게 되는 이것도 인구 밀집 지역이다. 인구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항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한다. 산업단지 조성은 최근에 부산 신항만이라 그래서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 그리고 역시나 관광산업 해운대 많죠. 해운대 보면은 예쁘게 해놔가지고 관광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특징에 이제 모래해안은 동해안의 해수욕장 그리고 갯벌 남해에서도 둘 다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어업이나 양식업은 여기 창선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여기 남해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안 지형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자연환경과 인간에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적응하며 사는지 극복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근데 EBS 강의에서 하는 개념들을 한 번 더 요약해놓고 저는 EBS 강의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을 설명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EBS 강의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하는 개념 강의의 주요 포인트들을 다 잡고 그래서 여기 있는 지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출제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저 일반 사회의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클래스룸에 있는 거대로 같이 보면서 과제 수행하시면 되고요. 사회는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한 사고로 얻어내는 답들을 저는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내는 과제에 그냥 막연히 친구가 이거 썼으니까 저거 쓰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그냥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 저는 엉뚱한 생각으로 내뱉는 이런 대답들도 생각해보면 전부 다 좋은 답안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고까지 얘가 했었나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답안을 내려 하지 말고 조금 더 열려있는,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을 펼 수 있는 과제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